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오늘 시장 연휴를 앞두고 이렇다 할 재료가 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어제보다 0.04% 오른 3,225, 코스닥은 0.14% 상승한 8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0전 오른 1,382원에 이번 주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1도. 어제 동네에 친한 꼬마랑 얘기하다가 비가 무섭게 온다라고 하니까 꼬마 친구가 이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비가 뭐게요? 이러더니 낭비라고 하더라고요. 낭비 없는 방송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링마벨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가사가 힘들 땐 전화해 콜미어 링마벨, 언제든지 그대 링마벨. 제 맘이 그 맘이에요. 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4시 라이브로 들으면 더 재밌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전정수님께서 어 소장님, 옆집 누님같이 편안하고 안정된 목소리와 엄선된 내용 덕분에 매일같이 기다리고 팟캐스트로 듣고 있는 거 아시죠? 와, 만나는 지인들에게 모두 전파하고 있으니 인기 급상승 장담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방목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네요. 정수씨 누나 잘 부탁해. 네. 신경진님께서 연휴가 시작되는데 무서운 낭비 내리지 않게 움직여야겠네요. 맞아요. 정말 센스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비가 낭비래요. 그러게요. 우리 꼬마 대단하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1교시는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 훑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키워드 그리고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서 놓쳐버린 다른 선택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주말 내내 드라마를 정주행한 것의 기회비용은 그 시간 동안 친구와 등산을 가거나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처럼요. 최근 미국에서 스타벅스 카페 라떼의 기회비용이라는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스타벅스에서 파는 카페 라떼를 매일 사 마시는 것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스타벅스 카페라떼 그란데 사이즈 한 장 값은 $5 74센트, 우리 돈으로 8,000원이 좀 안 되는데요. 이걸 1년 동안 매일 사 마시면 $2,095, 290만 원쯤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1년치 커피값을 어디 다른 곳에 한 번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입니다. 투자 시작은 작년 1월 1일 그리고 그해 연말의 결과를 비교했는데요. 매일 스타벅스에서 라떼를 사 먹었을 때는 290만 원이 마이너스였지만 연 4% 채권에 투자했다면 11만 원을 벌 수 있었고요. 만약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했다면 70만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만약 팔란티어 종목에 투자했다면 500만 원,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라떼 기회비용 실험은 매일의 행복인 커피 한 잔 대신 투자를 하는 게 무조건 좋은 선택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그해 인텔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되려 잃었거든요. 그러나 라떼 기회비용 실험은 무언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뤄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거창한 계획이나 각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는 게 의외로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려줍니다. 매일 커피 한 잔의 기회비용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습관 중에 우리가 미래에 내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평일 오후 1시간을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에 쓰는 것만큼 간단하지만 좋은 습관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신용사면입니다. 신용사면. 월요일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신용사면 발표했죠?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 소위 신용사면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는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신용사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만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다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있었던 분들 중에서 올해 연말까지 다 갚는 분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해 보니까 324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272만 명은 밀린 빚을 이미 갚으셔서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9월 30일부로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따로 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다음 날 연체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뭐 정수기 렌탈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환했다고 해도 그 일정 기간을 대출을 한다고 하면 금리도 높게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신용 심사를 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하물며 뭐 취업할 때 금융권이나 뭐 대기업 같은 데는 이것도 보고 걸러낸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이 기록이 지워지면 언젠가 이렇게 여러모로 상황이 좀 나아지겠네요. 네, 원래는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유라고 해도 그 이력은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원에는 최대 1년간, 신용평가회사에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이 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상자들의 정보는 금융기관 간의 공유가 제한이 되고요. 신용평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사면인데 예전에도 좀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2021년 또 2024년 이때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소액 연체에 대해서 이 신용사면 2차례 시행했었습니다. 이 눈에 띄는 차이는 그때는 지원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연체였는데요. 이번에 기준 금액이 5천만 원까지로 상향돼서 적용 인원이 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전 신용사면 때 빚을 미처 다 갚지 못해서 대상에 못 들었던 분들도 좀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기회를 다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정부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네, 사실 5천만 원 이하 이게 원금까지냐 또 원금의 이자까지냐 이거는 약간 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금융회사가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원금이 잡히고 신용평가회사에 등록을 했다 이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좀 계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회사들을 통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30일부터. 이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금융회사들이 연체 정보를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작년에 단행됐던 신용사면의 경우에는 개인들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사업자들은 평균 101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점수가 올라가면 전부 다 보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됐던 분들이 가능해진다거나 대출 한도나 금리가 더 유리해진다거나 또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됐던 분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사례들이 좀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신용사면을 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가 나는 상황이 정말 어려웠고 그래도 내 신용관리 위해서 진짜 어떤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제 정부의 도움으로
나와 같은 상황으로 평가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좀 부추기는 겁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허탈하지 않겠느냐 이제 가장 큰 논란거리이긴 한데요. 이 사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데 대해서는 뭐 금융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 금융산업의 근간이 신용평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네. 이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우량한 대출자, 부실한 대출자 이걸 구분할 기준이 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도덕적 해이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부 다 갚은 사람들만 신용회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라면서 이 나중에 신용사면이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일부러 연체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 두 번째 주간 키워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코인 시장 굉장히 뜨겁죠. 네.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네요. 그런데 이 상승세가 더 뜨거운 걸 보니까 이더리움이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한 달 사이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서 큰 네. 변화가 없는데요. 이더리움은 한 달 사이에 60%가 뛰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쯤부터 이더리움 값이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는데 현재는 4,700달러대 후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가 기록은 2021년 11월에 4,800달러대였는데요. 조금만 더 오르면 신기록을 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도 주식처럼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게 가능한데 네. 현재 5,7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넷플릭스보다 좀 많은 정도라고 어머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며칠 전에 이 미국에서 7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또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커졌고 덕분에 미국 증시도 상승 기조를 이제 보이면서 동시에 좀 뭐랄까 위험 자산 선호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더리움 상승이 유독 가파른 거는 이유가 더 있겠죠? 네, 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일단 지난달에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통과됐던 거 이제 네.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후에 가격이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뭐 결제나 거래 이런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서 뭐 일종의 앱을 구동하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156종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발행되고 유통된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있는데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접근성이 낮아진 것도 상승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미국의 현물 ETF에 하루 사이에 1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또 대량으로 사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요즘 기업들이 이더리움도 그걸 따라서 좀 금고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게 미국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둔 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비추구라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5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라면서 최대 200억 달러까지 자금 조달하겠다는 계획 얼마 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비트마인이라는 게 요즘에 서학개미 사이에서 핫한 주식이죠. 네, 맞습니다.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7월 이후에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한 미국 종목이 테슬라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니고 비트마인이었습니다. 3,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와. 이것 말고도 ETF를 제외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하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로빈훗도 포함이 돼 있고요.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도 상위권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더리움을 36만 개 쌓아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트마인하고 똑같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이제 코인 관련주 하면 이제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채굴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에는 이더리움 보유 종목들도 좀 주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주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7인방, 그러니까 이거를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여기에 주로 이제 돈을 넣었는데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관련된 주식으로 눈을 좀 돌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를 주도했었던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줄곧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테슬라가 지난달 이후에 1조 원어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알파벳은 2,300억 원, 애플은 3,000억 원 정도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오를 만큼 좀 오른 면이 있어서 우리 네. 서학개미들도 추경 매수에는 신중하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세 번째 주간 키워드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 이 한국 비만약 시장의 그 노보디스크의 위고비에 이어가지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이제 상륙을 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먼저 들어온 위고비가 1위를 탄탄하게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시장 점유율이 73%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마운자로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공급이 시작되고요.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모두 이제 동일하게 4주 단위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이제 위고비는 펜 하나에 4주치가 담겨 있어서 다회용 주사 형태로 제공이 되고 마운자로는 1회분씩 펜 4개가 제공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위고비는 일단 선점 효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앞세우고 있고 이 마운자로는 저렴한 가격을 좀 포인트로 잡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국내에서도 비만약 전쟁이 본격적으로 좀 불이 붙는 것 같은데 뭐 독보적인 그런 존재면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은 사지만 뭔가 이게 더 효과가 좋다더라. 그런 게 하는 경쟁자가 생기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누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인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네. 마운자로 가격은 얼마나 더 싸요? 일단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투약 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구조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요. 네. 초기 치료 단계 가격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마운자로 2.5mg 4주분의 국내 공급가는 27만 8천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다만 이건 제약사의 출고가고 이후에 유통 마진이 붙기는 합니다. 이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제품이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어디 가시는지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위고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원래는 마운자로가 가격을 무기로 점유율을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위고비가 맞불을 놨습니다.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원래 위고비는 용량 상관없이 4주분은 37만 2천 원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내시는 가격은 뭐 한 40만 원, 60만 원 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위고비는 오늘부터 국내 공급가를 용량에 따라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42%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초기 한 달 투여분인 0.25mg 제품을 기준으로 21만 6천 원인데 뭐 쉽게 말하면 마운자로 처음 투여하는 그 제품에 비해서 20% 정도 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로에 유명한 이런 약국들 가면 벌써 이 위고비 저용량 가격이 한 20만 원대로 내려간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효과예요. 그쵸. 얼마나 효과가 있답니까? 마운자로가 현재 상용화가 된 비만약 중에서는 이 임상에서 검증된 체중 감량 효과는 가장 큰 제품입니다. 이 임상 72주차가 됐을 때 체중 감량 22.5% 해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위고비는 68주차에 14.9% 살 빼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훨씬 좀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 감량 효과와 더불어서 가격까지 내세워서 이 선점 당한 시장 상당히 좀 빼앗아 오는 쪽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비만 치료로 쓰일 때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소비자들께서 좀 오인을 하셔서 보험사에 민원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안내 자료도 냈더라고요. 이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비급여 대상은 실손보험 보장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이 들어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해서 보상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이 다만 실제로는 치료 목적을 증명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도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 같은 거를 좀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노보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도 다 상장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품들이 얼마나 이 다이어터들의 선택을 받느냐로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선반영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서학개미들께서는 일라이릴리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운자로 만든 대신에 마운자로 만든 회사 주식 투자하자 뭐 이러신 것 같은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8천만 달러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2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이 위고비를 추월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매출이 1년 전보다 170% 이상 불어나서 이 마운자로 매출이 4조 7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위고비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인데 이것 때문에 좀 투자 심리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주간 키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타샤니의 경고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525님께서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왜 때문에 벌써 40대가 된 걸까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제 나이 누가 20년만 잡아가주면 좋겠네요. 흑흑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0525님, 우리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예요. 20대로 돌아가면 65년을 다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밖으로 드는 나이는 결국에는 주름이나 뭐로 어쨌든 늙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마음이 항상 청춘인 거는 늙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은 20대 청춘으로 되돌리는 걸로 그렇게 해보자고요. 축하드립니다. 생일. 김인숙님께서는 전 주식 안 하고 은행에서 거래하는데 요즘 이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더라고요. 돈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김인숙님 저희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들으시면 내가 돈을 이렇게 굴리면 되겠구나. 돈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투자 아이디어나 관리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민님께서는 45살 빵집에서 알바하는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는 무슨 아침 6시 20분에 일어나서 시리얼 먹고 출근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일하고 집에 오니 땀범벅인데 너무 배고파서 어방목 들으면서 두유랑 과자 드시고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청소도 해야 된다고. 아이고. 너무 힘든 지친 날인데 내일 또 쉬는 날이고 연휴니까 조금 더 마음 여유 있게 하셔서 두유랑 과자 먹으면서 나는 아줌마가 아닌 몸매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뉴욕 증시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들썩였는데요. 덕분에 그동안 상승폭이 더뎠던 이 암호화폐도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매수세에 힘입어 국내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개당 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참고로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즉 알트코인의 대장주로 러시아계 캐나다 국적의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가상화폐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600만 원을 돌파한 이 암호화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이더리움, 2번 스타디움, 3번 콜로세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묻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니까 브랜드가 아니라 요즘 제철 과일이 주인공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제철 과일? 네, 여름에 과일들 많이 먹죠. 저희도 네. 집에서 이제 애기들과 함께 과일을 소비 많이 하는데 네. 지난달에 수박을 많이 먹었다가 네. 지금은 이 복숭아를 폭풍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오고 있는 제철 과일. 뭐 지금도 제철이긴 한데요. 그 네. 과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옷이 좀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옷이? 요 색깔? 요런 조금 색깔? 그런 하면은 색깔의 생각나- 과일이 있어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다니. 자, 이게 바로 적색이죠. 적색을 네. 대표하는 과일. 오늘은 포도의 브랜드를 글씨. 네, 글씨입니다. 글씨. 포도. 네. 포도도 종류 정말 많잖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포도 하면 이런 포도 저런 포도가 아마 생각나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포도 생각나시나요? 저는 뭐 요즘에 거봉 아니면 거봉.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 포도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또 정말요? 어머. 요게 바로 그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대세가 됐다가 어휴. 살짝씩 떨어지고 있다는 그 푸른 청색의 대표 주자 이 샤인머스켓입니다. 실한 거 가져오셨네. 그리고 요런 사이즈인데 색깔이 적색인 게 바로 거봉 말씀하신 거봉. 거죠. 그리고 지금 언급이 안 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달라고 외치고 계신 과일이 하나 더 있죠. 뭐죠? 그게 바로 이 캠벨 포도인 건데요. 캠벨도 가져왔습니다. 우와. 캠벨 포도입니다. 요 포도가 사실 한국에서 포도하면은 항상 불렸던 그 포도고요. 네. 이 포도의 자리를 이 샤인머스켓이 뺏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 포도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포도 이 캠벨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네.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캠벨을 가져오신 것이고요. 샤인머스켓은 사실 뭐 일본에서 넘어온 과일이긴 한데 이 캠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넘어온 과일인 것이고 이 캠벨이라는 포도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추동훈 기자님은 너무 정성껏 이 코너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패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매해 여름철마다 캠벨 포도를 먹게 해준 사람 이름이 네. 혹시 또 캠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예, 금방- 캠벨이 네네. 과일 품종의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라니까 또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제가 이제 마트를 가면 취미가 이렇게 저렇게 뭐가 보이면 이게 사람 이름인가 이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발견했던 게 바나나 코너를 갖다가 저희가 이 돌바나나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꼬꼬부 7화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돌 브랜드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옆에 갔는데 포도가 있는데 네. 캠벨 포도가 있길래 설마 사람 이름인가 했는데 사람 이름이었고요. 그의 이름이 바로 조지 워싱턴 캠벨 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캠벨. 이 사람 캠벨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을 자,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넓게 소비가 되었었던 캠벨 포도 어떻게 탄생이 되었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하고요. 네. 181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었는데 이들 가족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유복하게 자랐고 교양 있는 환경에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가족이 태어난 지 5년 된 1821년에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샌더스키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지식인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또 정말로 이런 과일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뭐 아무래도 풍족했으니까 과일도 많이 먹었고 이러다 보니 과일을 직접 길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복숭아나 사과, 체리 같은 것들 길러도 봤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포도를 되게 좋아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오하이오주가 네. 사실 이 동북부에 있는 오대양 근처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날씨가 좋았고요. 과일이 잘 자라는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과일을 관심을 가지기에 좋은 기회가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가정, 이렇게 뭔가 유복하고 뭔가 그런 집안에서는 아들이 뭔가 이런 농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것보다 가업을 좀 물려받아가지고 좀 비슷한 일을 하고 그러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데이비드 캠벨
캠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원래 식자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샌더스키에 오자마자 샌더스키 클라리온이라는 언론사를 창간했거든요. 신문사고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까지 지냈어요. 그만큼 유력한 언론인이자 이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했었고요. 그렇게 자랐었던 이 캠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야 너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은 막 포도도 잘하게 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집안의 가업을 이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청년 때 아버지를 돌아서 신문 발행을 했었고요. 아하. 인쇄업에서 매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포도도 한번 해보고 육종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다라고 이야기가 되네요. 그럼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교를 하자면 이 제임스 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하와이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나나 사업을 하겠다, 이 파인애플을 기르겠다라고 갔었는데 네. 그는 30대까지도 가업을 이어서 그리고 이 언론사를 경영하느라고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은퇴였는데요. 나이가 든 아버지가 이제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물려받은 이 캠벨에게 약간 기회가 온 거예요. 자유다. 자유가 생길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는 전략을 짜서 이 클라리온이라는 언론사를 다른 CEO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샌더스키 레지스터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 언론사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언론사가 아직 있고요. 그렇게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그는 1849년에 이 오하이오에 있는 델라웨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델라웨어. 근데 델라웨어 나 또 이 얘기하면 나 뭐 얘기할지 알겠다. 아하. 왜냐면 저 이 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델라웨어 네네. 포도 그 작잖아요. 알이 작은? 알알이 작아서 이게 염염염염 이렇게 먹기가 딱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 얘기하시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뭐 델라웨어에서라고 했을 때 이게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제 질문이었는데 먼저 네. 대답을 하신 건데 델라웨어가요 미국에서는 주가 있습니다. 이 델라웨어 주라는 곳은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상원의원을 지내고 대통령까지 된 곳 그곳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이 델라웨어는 네. 이 오하이오주와 같은 주에 있는 이 델라웨어란 도시고요. 여기가 바로 이 캠벨이 이사한 곳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델라웨어는 미국에서 포도의 상징, 포도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 여기 포도가 이렇게 많이 자라는구나. 근데 왜 하필 오하이오주의 토양이나 이런 조건이 아주 딱 제격인가 봐요? 자, 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이 포도의 상징, 천국이 된 델라웨어가 말씀하신 대로 델라웨어란 포도라는 것에 지명이 된 곳, 지명에서 이 포도의 이름을 따왔었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네. 델라웨어 포도는요, 델라웨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럼요. 그 재미있죠. 이게 사실은 1951년에 뉴저지주에서 발견된 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생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뭐 야생버섯 캐듯이 어떤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포도가 있는 거예요. 뭐지?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굿?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포도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 포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에이브럼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포도가 처음에는 뉴저지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네.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델라웨어 출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포도를 발견해서 가지고 자기의 고향 이 델라웨어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당시만 해도 야생 포도였기 때문에 이름도 없었고요. 그냥 맛있는 포도, 희한한 포도다라고 했었는데 델라웨어에 가져온 에어브럼 톰슨이 야 이거 우리 도시의 상징으로 키워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주인 없는 거 아니야?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 포도를 이 지역, 이 델라웨어에서 키우기 시작했고요. 이제 델라웨어는 이런 포도가 저런 포도가 포도들이 다 잘 자라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이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델라웨어란 포도 이름도 바로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포도에게 명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 캠벨이 델라웨어를 어떻게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니라 그렇죠. 델라웨어 포도는 따로 가져온 사람의 에이브럼 톰슨이고 이 캠벨은 이 포도의 천국 델라웨어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이게 조지 워싱턴 캠벨이 본격적으로 포도 재배에 어떤 몰두한 계기나 이런 환경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네. 캠벨이 갔을 때만 해도요. 델라웨어 포도라는 게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자라는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곳에 가긴 했었는데 그가 조금 살다 보니까 델라웨어 포도라는 게 생겼고요. 네. 그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조지 캠벨은 원래도 포도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델라웨어 포도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나가시면서 이 델라웨어 포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포도인데 진짜 맛있지 않냐 이런 홍보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안의 자제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델라웨어 입장에서도 이런 분이 델라웨어에서 이 우리 포도를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는 미국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의 추천을 받아서요. 프랑스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우리 델라웨어 포도 보세요 이러면서 또 홍보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약간 윈윈이 됐던 거죠. 이 델라웨어 포도회를 좋아했던 이 캠벨은 이 포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홍보를 자처했던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캠벨은 뭔가 어떤 대학이나 어디에 소속된 전문 그런 학자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 시민으로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포도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가 이 델라웨어 온 이유도 이 델라웨어 포도를 먹으려고 이걸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10대 때부터 꿈이 나의 포도, 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50대까지만 해도 자기는 자기대로 이 원예업계, 포도업계의 인플루언서로서 대활약을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야 이거 내 포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집이 지금 또 델라웨어에 있습니다. 캠벨의 집이라고 지금 이렇게 입간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집에 가보면요. 한켠에는 포도밭이 있다라고요. 그 포도밭은 델라웨어 포도들이 잔뜩 열려 있었다라고 하고요. 반대쪽에 또 한켠에 또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과일들 그리고 다양한 포도들이 재배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바로 이런 포도들을 접종하는 육접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품종들을 교잡을 해보면서 네. 요런 거 저런 걸 했었는데 그의 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게 1892년인데요. 네. 그의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고요. 어머나. 그리고 델라웨어에 정착한 지 50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끝에 그는 무어스 다이아몬드라는 종이 있고요. 얼리 콩코드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포도의 종명이고요. 네. 이 두 개를 교배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이 됐는데요. 그 포도의 이름이 바로 캠벨 얼리. 이게 바로 캠벨 저희가 얼리. 먹고 있는 그 캠벨 포도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 거군요. 정말 꿈은 결국엔 이루어지네요.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포도들하고 캠벨 얼리의 가장 큰 차별화랄까? 특징이 뭐예요? 자, 캠벨 얼리를 개발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가 사실 살짝 추워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막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건 잘 자라지만 이 추위에 약한 식물이나 과일들은 금세 죽었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이 캠벨 얼리의 가장 큰 특징은 병충해에 강하고요. 추위에 강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맛과 향의 균형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양한 기후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으로도 금세 인기를 얻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병충해, 뭐 추위 이런 데 강하면 다른 나라에서 해도 잘 자랐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경우에서 요즘 뭐 제주도에서도 기른다라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를 수 없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캠벨이라는 포도 품종을 보니까요. 어딜 가도 잘 자랄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태평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델라웨어도 일본에 먼저 상륙을 했었거든요. 네. 델라웨어와 캠벨이란 포도가 일본에서 굉장히 잘 자랐고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델라웨어랑 이 캠벨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이 일제 시대 때 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굉장히 20세기 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 과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20세기 초에 한국 포도 산업에 굉장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한국에서 진짜 많이 재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만 해도요. 캠벨 아니면 거봉이 다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2000년 10년대 최근에 들어서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고. 그러니까 색깔 있는 포도를 본지 밝은 색깔. 그렇죠. 오래되진 않았어요. 많이 오래 안 됐습니다. 네.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이고요. 201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도 이걸 조금 더 개량을 하고 더 발전시켜서 맛을 살려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인기를 얻었었는데 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사랑을 받은 것은 정말로 캠벨 포도였었고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네. 제사상에
식당에 가면 이 포도가 올라가 그렇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포도가 어찌나 먹고 싶은지 사실 몰래 몇 개 티가 안 나니까요. 뜯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게 캠벨은 한국의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동반자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배가 쉽고 안정적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됐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에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그 포도가 바로 이 캠벨 포도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그 캠벨의 이 역사는 마무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노인이 되어서야 75세가 되어서야 캠벨을 개발한 이 조지 워싱턴 캠벨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조지 캠벨이 75살의 나이에 포도를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드디어 역작이 나왔고요. 개발한 후 6년 후인 1898년 이 델라웨어 지역에서 숨을 거둡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델라웨어 가시면요. 캠벨의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캠벨 포도 좋아하시는 분이나 뭐 우연히라도 이렇게 이쪽을 들러보실 분들은 델라웨어 포도만 보실 게 아니라 이 바로 캠벨 포도가 탄생한 그 집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에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추동훈 기자가 얘기해주는 캠벨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뭔가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집념을 발휘하고 열심히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캠벨 스토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질 다졌었거든요. 아 이렇게 포도 준비해오는 거면 충분해. 열심히 그런가요? 살고 있어요 지금. 어릴 적부터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결국에 말년이서라도 이렇게 꿈을 이뤘다라는 거 정말 부럽다라는 것이고 저번에 저도 오티스에게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감사를 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번 여름 샤인머스켓도 좋겠지만요. 이 캠벨 포도를 먹으면서 한 번쯤은 조지 캠벨에게 이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캠벨 포도 오늘 포도 얘기하니까 입가에 이렇게 침이 막 고이네요. 자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요. 러시아계 캐나다 국적의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가상화폐로 최근 파죽 지세로 오르면서 600만 원을 돌파한 암호화폐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1번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은요. 2333님, 재테크에 관심 갖게 된 사회초년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네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40님, 내일 광복절인데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라디오로 경제 소식 들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내일도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는 계속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박성남님 사연을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며칠 지나면 까먹는 제 기억력을 혼내주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건 반복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네, 반복해봅시다. 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마지막 곡 조규찬의 무지개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